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죠.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막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평생을 함께 해온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는 게 이런 느낌일 줄은 몰랐어요. 장례식장은 이상하리만큼 한산했어요. 평소 남편이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조문객이 거의 없었죠.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아들이 일부러 부고를 제대로 돌리지 않았더라고요.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아, 네. 장례식이요? 아, 네. 저녁에는 일찍 마무리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치르면 되죠, 뭐. 아들 명수의 통화 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남편의 장례식을 그렇게 대충 넘기려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옆에서는 며느리 은주가 하품을 참으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문득 예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아들 부부에게 신축 아파트를 증여해주던 날이었죠. 그때 남편은 분명히 말했어요. 너네가 그토록 권하던 아파트 너네들에게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혹시라도 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면 너희 어머니를 절대 혼자 두지 말아라. 함께 살면서 잘 모시는 조건으로 주는 거다. 그때 아들과 며느리는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몰라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어머님 당연히 저희가 모실게요. 평생 저희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신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저희가 효도할게요. 며느리의 말에 남편은 안심한 듯 웃었었죠.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며느리 은주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은주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파트로 이사가는 날짜를 의논하려나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요즘 요양원들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어머님 연세에 딱 좋을 것 같은데.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때의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들은 옆에서 은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아들 부부는 이미 저를 보낼 곳을 알아봤던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말이에요. 아버지와의 약속은 잊었니?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이 말을 했어요.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살아야 하고. 어머님도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아들의 말끝은 흐려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40년을 넘게 키운 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짐을 쌌죠. 4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나올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현관을 나서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때는 다들 행복해 보였는데 이제는 그저 낡은 사진 속 추억일 뿐이네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걸으니 온몸이 다 젖었지만 그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남편과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죠. 결혼식 날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던 부케,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
명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함께 기뻐하던 순간. 이제는 그 모든 게 먼 얘기가 되어버렸네요. 고시원은 처음이었어요.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깨끗하지 않은 공용 화장실, 누군가와 함께 써야 하는 부엌. 이게 제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좁은 침대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죠. 여보,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방 안에는 빗소리만 가득했어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깜빡 잠이 든 것 같았는데 눈을 떠보니 이미 아침이었어요. 방 안의 작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부은 눈, 흐트러진 머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았죠. 아마도 밤새 실컷 울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침이 되자 고시원 안이 분주해졌어요. 누군가는 출근을 하고 또 누군가는 학교에 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저도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했어요. 비록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렇게 고시원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점심을 먹으러 근처 백화점 식당가에 갔다가 우연히 며느리 은주를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며느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가 알던 수수한 며느리가 아닌 명품 가방에 화려한 옷차림을 한 모습이었죠. 네, 제가 바로 그 JK그룹 회장님 딸이에요. 소문 들으셨나 봐요, 호호. 아버지께서 특별히 저희 회원분들만을 위해 비상장 주식을 할당해 주셨어요. 물론 이건 극비사항이라 아직 언론에도 나가지 않은 정보죠. 귀를 의심했어요. JK그룹이라뇨. 은주는 분명 평범한 회사원 가정 출신이었는데 말이에요. 호기심에 몰래 뒤를 쫓아가 보니 은주는 백화점 한쪽 구석에 있는 카페에서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나, 회장님 따님이 직접 이런 정보를 주시다니. 영광이에요. 중년 여성 한 분이 감동한 듯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세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나누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 인자하셔라. 다음에 아버지 뵈면 감사하다고 꼭 대신 인사 좀 드려주세요. 은주의 말에 카페에 모인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대부분 예순을 훌쩍 넘긴 분들이었는데 노후 대책에 대한 걱정이 얼굴에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투자하시면 최소 3개월 안에 원금의 3배는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위험 부담은 전혀 없죠? 제 아버지가 직접 보증하시니까요. 오늘 계약하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10% 추가 수익도 보장해드립니다. 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그런 고수익이 가능할까요? 제 노후자금이라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아이고, 걱정 마세요. 사실 시어머님도 저희 회사에 전 재산을 맡기셨어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면서 매달 이자를 받고 계시죠.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매일 전화로 감사하다고 하세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죠. 그때 옆자리에서 한 할머니가 통장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럼 난 전 재산을 맡길게.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걱정이었는데. 할머니, 잠깐만요. 라고 순간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죠. 지금은 더 지켜봐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은주의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매일 다른 장소, 다른 피해자들. 며느리 은주는 완벽한 사기꾼이었어요. 어떤 날은 JK그룹 회장님 딸이었다가 또 어떤 날은 유명 정치인의 조카라고도 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은주의 모임을 지켜보던 중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통장은 확인해봤어? 응, 어제 인출했어. 근데 생각보다 잔고가 적더라. 아버님 치료비로 많이 쓰신 것 같아. 아니, 이상하다. 분명 더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숨겨놓은 게 있나? 제 아들 명수와 은주의 대화였어요. 그들은 제 통장을 뒤져보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더 들어보니 충격적인 계획들이 드러났어요. 요양원은 알아봤어? 응, 시골에 있는데 하나 봤어. 거기 원장이랑 얘기 잘 됐어. 어머님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진단서만 써주면. 그래, 거기까지 성공하면 후견인 신청하는 건 쉽지.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마저 이러시니? 너무 힘들다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 순간 숨이 막혔어요. 아들 부부는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후견인이 되어 제 재산을 마음대로 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파트는 어떡할 거야? 벌써 부동산이랑 다 얘기해놨어. 어머님 도장만 있으면 바로 거래 가능해.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우리가 너무 심한 거. 오빠, 이러다가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라고. 은주의 말에 명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대화. 이번 투자 설명회만 잘 마무리되면 우린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어. 그때 바로 해외로 가자. 근데 다들 돈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지? 그래서 미리 준비해두는 거야. 모든 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고 흔적도 없앨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이 완벽하게 드러났네요. 저를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은 뒤 다른 사람들의 돈까지 챙겨서 해외로 도망가려는 거였어요.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모든 걸 정리해봤어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 녹음 파일, 사진, 피해자 명단. 이대로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며칠 뒤 아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니, 이제 좀 편히 쉬세요. 제가 알아본 요양원이 정말 좋은데. 그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꾸나.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은주도 같이 가려고 해요.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니, 알았다.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으며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할 때라고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며느리 은주가 준비한다는 대규모 투자 설명의 날이었어요.
강남의 유명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다고 했죠.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화장도 했어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담긴 가방을 꼭 쥐고 고시원을 나섰죠.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 과연 충분할까요? 녹음 파일도 사진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며칠 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할머니 도착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말씀에 정신을 차렸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판이 보이더군요. JK그룹 특별 투자 설명회 그랜드 볼룸. 설명회장 입구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2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대부분이 저처럼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어요. 어머, 박 여사님도 오셨네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번엔 진짜 대박이래요. JK그룹 회장님 따님이 직접 설명회를 하신대요. 저는 며느리가 알려줘서 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 데 투자한다더라고요. 맞아요. 원금의 3배는 기본이래요. 저는 전세금 다 빼서 투자하려고요. 이런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가슴이 아팠죠. 이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사기꾼에게 떼이게 생겼다는 생각에. 특히 할아버지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혹시 투자금은 얼마나? 아유, 다 털어서 5천만 원.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건데 이거 불려서 등록금 걱정 좀 덜려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웅장한 실내 장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로 둥근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VIP, VVIP 같은 명패가 놓여 있었죠. 은주가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제 며느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달라진 모습이었죠. 아들 명수는 VIP 명단을 확인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우리 눈이 마주쳤죠.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명수가 놀란 눈으로 다가왔어요. 왜 놀랐니? 내가 이런 데 올 리 없다고 생각했니?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 이런 복잡한 곳에 오시면. 명수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소나기의 힘이 평소보다 더 강했죠. 이건 알아. 오늘 설명회에서 진실을 다 밝힐 거야? 뭐라고요? 어머니, 정말 많이 아프신가 봐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여보, 이리 좀 와봐. 아들이 며느리를 불렀어요. 어머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저희랑 잠깐 밖에서 이야기 나누시죠? 여보 됐어?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어머니는 그냥 무시하자. 대충 치매 걸렸다고 둘러대면 되겠지. 어머니, 저 사람들 욕심 가득한 눈빛 보이시죠? 어머니가 아무리 뭐라 해도 늙은 노인네 말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돌아가시죠? 은주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독사의 눈을 보는 것 같았죠. 됐어.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고. 난 여기 있을 테니 설명회나 시작해.
잠시 후 설명회가 시작됐어요. 은주가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단상에 올랐죠. 대형 스크린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JK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만 공개하는 비상장 주식 투자 기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은주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어갔죠. 이 기회는 정말 특별한 분들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저희가 엄선한 VIP이시죠. 특히 오늘은 더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에요. 제가 나서야 할 때. 잠깐만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JK그룹 회장 딸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은주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시어머님이 최근에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하셔서.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신 후로 많이 힘드셨거든요. 저희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명수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거들었죠. 청중들의 시선이 동정적으로 변하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정말 불쌍한 분이네. 정신이 안 좋아 보여. 하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고요.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녹음도 있고 사진도. 급하게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명수가 재빨리 다가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정말 좋은데. 거기 가시면 푹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명수가 제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죠. 경호원들까지 달려와 저를 제지하려 했어요. 놓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제발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요. 제 절박한 외침이 허공을 맴돌았어요. 저 할머니 치매 초기인가 봐.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가 봐요. 자식들이 힘들겠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힘들게 모은 증거는 명수 손에 들려 있고, 사람들은 저를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죠. 이대로 끌려나가면 정말 강제로 요양원에 갇히게 되는 건가? 그때였어요. 잠깐 그 휴대폰 좀 이리 주시겠어? 낯익은 목소리. 아니, 이럴 수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보였어요. 여보. 네, 제 남편이었어요. 분명 장례식을 치렀던 제 남편이 살아서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아, 아버님. 명수와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은주는 단상에서 그만 마이크를 떨어뜨렸죠. 휴대폰 말고도 증거는 더 많단다.
남편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적어도 20명은 되어 보였죠. 남편의 신호를 받고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 이게 무슨... 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 명수야. 내 어머니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도 모자라 사기까지. 남편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그리고 이어진 폭로. 남편은 아들 부부의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고 죽은 척 연기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들의 범행을 감시하고 증거를 모으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제가 JK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입니다. 이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저희 회장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일어나 외쳤어요.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함정이었나 봐요. 아,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저희 남편이 원래 검사 출신이었죠. 은퇴한 지 5년은 지났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어안이 벙벙 하더군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다 증거로 채택될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장내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항의하기 시작했고 분노한 어르신들이 단상으로 몰려갔어요. 은주는 뒷문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가 막혀 있었죠.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이 살아 있었다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힘들게 해서. 하지만 이게 우리 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체포합니다. 경찰이 은주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이게 무슨... 저는 그저... 아버님, 제발... 은주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명수도 체포됐어요. 그가 끌려가면서 저를 바라봤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사기다. 우리 돈 어떡하나? 저 사기꾼들 잡아라. 설명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피해자들이 분노를 터뜨렸고 순식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아들 부부는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어요. 저 여자가 JK그룹 회장 딸이라며 제게 5천만 원을 투자하라고 했어요. 저는 전세금을 다 뺏어왔다고요. 아이고, 어떡하나.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겠습니다. 남편은 제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제 끝났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당신이 고생 많았어요. 고시원에서 매일 밤 흘렸던 눈물, 아들의 배신에 가슴 아파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죠. 검찰에서는 피해자들 전원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피해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던 그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손주 등록금은 지키게 됐네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어요. 남편과 함께 설명회장을 나서는데 마음속에서 후련함이 밀려왔어요.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말. 그날 저는 그 말을 온몸으로 느꼈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죠.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후배 검사가 나한테 추적 중이던 사기 집단에 대해 수사 조언을 얻으러 왔을 때 우리 아들이 연루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고 모든 계획의 시작이 당신과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나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된 후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게 꾸미고 지켜보면 어떨까 했죠. 어쩔 수 없었어요. 모든 걸 밝혀내야 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야 했어요.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정직하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여보, 집에 가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야 진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 명수와 며느리 은주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다시 우리의 오래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동안 먼지가 쌓여있던 집을 청소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여보, 이거 봐요. 장롱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명수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까만 교복을 입고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 그 웃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당신도 많이 힘들었죠?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안타까워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사실 아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안타깝고 또 안타까웠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가 뭘 놓친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는 명수가 스스로 깨달을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은 교도소에서 아들의 편지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편지를 쓰려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가 고시원에서 지내셨다는 걸 알았을 때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분명 미워해야 하는데 그래도 내 아들인걸요.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더라고요. 사돈댁도 찾아오셨어요. 너무나 죄송하다며 계속 고개를 숙이시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도 몰랐습니다. 은주가 그런 짓을. 정말 죄송합니다. 안사돈이 우시는데
저도 같이 울었어요.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픈 건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이 돌아왔어요. 남편과 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됐죠. 봄이 와서 공원에 벚꽃이 피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다시 시작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다시 시작이요? 네, 우리가 못다 한 것들. 이제라도 해보자고요. 여행도 가고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하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은 제가 젊었을 때 풍물교실을 다니고 싶어 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어요. 저는 풍물교실을, 남편은 도예교실을 신청했죠. 여보, 우리 너무 늙어서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난스레 물었더니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늙어서 더 잘했죠. 이제는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요.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도 금방 친해졌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라 이야기도 잘 통하고 서로의 사정도 이해해 주셨죠. 특히 이영자 할머니는 제 절친이 되셨어요. 할머니도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셨다고 해요. 우리 나이엔 이제 서로가 약이야.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게 많거든. 이영자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주말이면 남편과 시장을 가요. 예전에는 늘 절약한다고 저렴한 것만 찾았는데 이제는 가끔 맛있는 것도 사서 먹어요. 살다 보면 이런 작은 행복도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어느 날은 남편이 제게 깜짝 선물을 했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여보, 이거. 당신이 젊었을 때 갖고 싶어 하던 거예요. 기억나요? 예쁜 보석함이었어요. 당연히 기억하죠. 제가 20대 때 백화점 진열장에서 보고 탐냈던 건데 남편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여보. 고마워요.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슬픔이 있어야 기쁨도 있는 걸까요? 아들의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행복도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남편과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우리처럼 힘들어하는 노인분들을 돕는 일이에요. 복지관에서 봉사도 시작했고 조금씩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 아들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마음이 덜 아파요. 그곳에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오길 바라고 있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겪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죠. 문제는 아들이 출소를 하고 나서 받아줘야 하냐는 것인데 아직도 심정이 복잡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이라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애지중지 키웠더니 훈육이 모자랐나 싶기도 하고요. 제 책임인 것이겠죠.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물론 남편은 자식 없다 치고 우리끼리 살자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 듣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